그러므로 숙신족과 음루의 화살이 그들의 인종적 단일성의 특징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순전히 외적 징표일 뿐이다. 진이후 시대에 있어서의 중국 사가들에 의한 숙신족과 음루족에 관한 고의적인 혼동의 진정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더욱 타당한 듯하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적으로 인용할 필요가 있다. 숙신국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즉, 옛날에 상을 정복한 주무왕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야만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잊지 않도록 그들의 수공품을 가지고 조정에 오도록 시켰다. 숙신족은 돌 장식이 있는 길이 1피트의 화살을 헌정했다. 왕은 자신의 존엄한 선행이 각 민족에게 끼친 영향을 퍼뜨리기 위한 증표로서 후손들을 위해 그것을 보존하기를 바랬다. 때문에 그는 고시에 화살은 숙신족이 바쳤다 라는 말을 새겨넣게 하였다. 그는 몇 개의 화살을 진의 호공에게 선사했다. 숙신국기의 이 부분에 나오는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진해경은 고대 중국인들은 이상적인 통치자에 대해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중앙제국의 유덕한 군주의 출현은 그의 뛰어난 덕행에 상응할 정도로 세상 모든 나라의 야만인들이 공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의미하여야만 하였다 라고 쓰고 있다. 숙신족이 고대 종족의 하나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확신하는 진해경은 이웃 종족, 특히 그 중에서도 숙신족이 공물 또는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중국 사가들의 기술을 의심하면서 계략적인 결론을 내린다. 숙신족이 고대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가능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계에 거주한 이러한 북쪽 민족은 바로 그 음루와는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지린의 견해와 진해경의 견해가 차이 나는 것은 이지린은 기원전 1000년의 숙신족이 고조선의 주민을 이루는 선사 조선 종족의 일부 분리라고 간주한다는 사실에서만 그러하다. 숙신족이 우리가 앞에서 밝힌 바 있는 고조선의 근간을 이룬 예맥족과 한 핏줄이었는지에 문제가 있다. 사기의 기록을 상기해보자. 조이족은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갈석산의 오른쪽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은 곡물을 가지고 강을 건넜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인종 조이는 이지린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황해 연안, 발해만, 한반도에 거주하던 고대 종족을 의미한다. 조이의 선조들이 용산 문화를 창출했다. 이지린의 견해에 의하면 조이와 예맥이 합류하여 기원전 2000년에 숙신이 나타나게 됐다. 달리 얘기하면 서쪽 땅의 숙신은 조선국의 형성 시기에 이지린에 의하면 사실상 이미 예맥족과 구분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지린은 조선과 숙신의 두 가지 인종명은 서로 합류하여 열수를 이루는 하나의 똑같은 강들, 습수, 열수, 선수의 명칭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의 주장 가운데서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은 기원전 1000년대 초의 숙신은 어떤 수수께끼 같으며 신비스러운 민족이 아니라 서쪽 조선족 또는 더 정확히 조선의 서쪽에 살았던 종족이라는 주장뿐이다. 숙신이 중세의 음루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지린이 들고 있는 또 하나의 논거를 주시해보자. 위에서 언급된 사기의 구절, 숙신의 명령을 내렸다를 근거로 해 이 저자는 숙신은 이미 서주 초기에 왕가로부터 글로 쓰여진 명령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국 숙신족의 상층 지배층은 당시에 이미 한자로 된 문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어떤 사서에서도 우리는 음루에 관한 그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다. 숙신족이 조선족과 똑같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설의 가치는 이설이 극동의 고대 종족의 역사에 관한 몇몇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해 준다는 데 있다. 남북한의 모든 학자들이 이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황철사는 기원전 1000년 초에 숙신족이 요서에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고조선에 편입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그의 견해로는 숙신족의 땅이 고대 중국의 제후국들에 의해 요서에 편입된 이후에서만 조선이 고대 중국의 제후국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황철사는 이러한 근거 위에서 숙신과 그와 함께 언급되는 발족의 훗날의 운명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발족과 숙신에게 첫 번째 강한 타격을 안겨준 것은 산용족이었는데 이들은 서주 초기에 그들을 동쪽으로 내몰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산용족은 이번에는 연과 제의 동맹 세력에 의해 동쪽으로 쫓겨났다. 결국 산용은 발과 숙신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으며 숙신은 더욱더 동쪽으로 물러났고 발은 북동쪽으로 쫓겨갔다. 이렇게 하여 숙신은 남동만주에 있게 되고 발은 송화강 유역에 있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부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가를 건설했다. 산해경 대황북경 가운데 호불려국이 있는데 구워먹는 10족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며 직을 재배한다는 구절을 그는 부여국에 관한 초기의 언급 중 하나라고 간주한다. 황철산의 견해 중에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비록 산해경에는 비현실적인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 그가 가르쳐주는 바는 진실에 가깝다. 호불호에 관한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북동의 바다 건너 강 사이에 커다란 황야에 부산이 있다. 고대 중국인들에 있어서 발해만이 북동쪽 바다인 것은 물론이다. 산해경의 같은 장에 호불호에 관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의 견해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야만족의 나라 불려가 있었는데 열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기장을 재배했다. 번역이 달리 나타나는 것은 호불려라는 언어 결합 중에서 호는 고대 사료에서 야만인, 타지인과 동의어로 종종 나타나며 불려라는 것은 한국말로 불려, 부여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음절 발이 불로 변하고 여라는 음절이 추가되는 것은 여기서 가능한 일이다. 여라는 말은 연이 조선에게서 빼앗은 열량의 축약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면 열성에서 나온 이라는 표현은 열양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경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우리의 생각을 확증시킨다. 커다란 황야에는 불함산이 있다. 거기에 숙신국이 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문구를 결합시켜 본다면 대단히 관련 있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북동쪽 바다 건너 커다란 황야에 불함산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불려라는 야만족의 나라가 있으며 거기에 열량에서 나온 자들이 산다. 숙신국은 더 멀리에 있다. 이렇듯이 발과 숙신족은 다시 나란히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에 그럴듯한 논리 정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숙신을 좀 더 후기의 부여와 숙신 음류에 완전히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 사실상 몇몇 족이 요서에서 북동쪽과 동쪽으로 이주하기는 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서쪽에서 온 이주자가 새로 발견한 지역의 원주민을 거의 완전히 다스렸거나 인종적인 혈연관계를 맺게 됐다고 한다면 숙신의 경우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이주할 때에 많은 사람을 잃고 새로운 지역에서 그들은 고아시아족으로 보였던 많은 수의 원주민 속에 용해됐을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서의 주가 나오는 것이다. 음루는 모습에 있어서 부여 사람과 비슷하나 언어상으로는 부여 고구려와 다르다. 달리 얘기하면 숙신 음루의 언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퉁구스, 만주와 고대 한반도 종족의 언어와 다르다. 토착 종족과 이주해 온 종족의 혼합 결과로 이 민족의 문화에 새로운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중세의 사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적 문화, 즉 고아시아족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이주의 새로운 물결이 음루를 퉁구스, 만주족 중에 하나인 물길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고대의 종족인 발과 숙신은 또한 한민족의 인종적 기원에 포함되나 그 후 그들 많은 부분이 퉁구스, 만주족과 섞였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 고조선의 인종 구성에 관한 문헌 사료의 정보를 개관해 본 바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나라 주민의 토대는 알타이 종족, 발과 맥이었으며 여기서는 그 동쪽 지역에, 맥은 서쪽 지역에 거주했다는 것이다. 고조선 시대에 이 종족들의 혼합과 새로운 인종적 공동체, 예맥족의 형성이 시작되었다. 이 나라의 영토에는 다른 종족들도 거주했는데 그 가운데는 고아시아족, 그리고 고대 중국의 제후국들, 제, 연, 진, 그리고 진에서 이주한 자들도 거주했다. 맥족의 거주지대는 현재의 요서지역, 요하 중류의 분지, 요동반도, 그리고 조선의 북서 연안 지역을 포괄함이 분명하다. 길림지방의 남쪽 지역과 한반도 북쪽의 나머지 지역은 예족이 거주했다. 요령지방의 동쪽 부분의 영토와 압록강 중류와 하류의 계곡은 전맥지대를 이루는데 이곳에서 이러한 종족들의 혼합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새로운 인종명 예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 과정은 고대 한국 종족이 국가체제를 상실함과 더불어 중단됐으며 예맥이라는 인종명은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됐지만 예라는 말은 중세까지도 존재했다.
확실히 예와 맥의 모든 종족이 고대 한반도의 민족에 편입된 것은 아니었다. 다른 동이족처럼 서쪽 맥은 중국인으로 동화됐으나 주로 부여의 영토에서 거주한 예족은 만주민족에 편입됐다. 제2장 문헌사료상의 고조선 제1 신화시대 단군 조선 고조선사 중 가장 먼저 발흥하여 장기간 지속된 기간을 하는 신화시대라 하는데, 이는 처음 고조선을 세운 단군에 관한 신화가 시대 구분의 주요 자료로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단군 신화에 대한 문헌은 비교적 최근의 것도 우리나라에서 입수할 수 있다. 단군 신화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자료로서 제일 오래된 것은 13세기에 이련이 지은 비공식지 삼국유사이다. 이 책 제1권의 기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살았는데 그는 도읍을 아사달로 정하고 조선국을 세웠다. 이는 당 고시대의 일이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고문헌의 인용문과 함께 경이로운 단군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다. 에르샤 자릴가시노바의 번역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고기의 서술은 아래와 같다. 옛날에 환인이란 인물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 환웅은 지상에서 인간들과 어울려 살기를 열망하였다. 아들의 소망을 알아차린 아버지 환희는 하늘에서 삼위와 태백을 내려다본 후 자기의 아들이 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아들에게 3가지 법의 증표, 천부인을 부여한 다음 지상으로 내려보냈다. 3000명의 신하를 대동한 환웅은 태백산 정상에 신성한 백단향 그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은 신시라 불리워졌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환웅을 환웅천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풍, 우, 운을 다스리는 신들이 환웅에게 복종하였다. 풍백, 우사, 운사. 그는 곡식의 성장과 인간의 운명, 및 질병과 형벌을 결정하였으며 선악을 지배하였다. 또한 360여 가지 인간사가 모두 그에게 달려 있었으며 지상의 갖가지 변화도 그에 의하여 관리됐다. 이때 지상에는 한 곰과 한 범이 같은 굴에서 살며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신은 그들에게 신령스러운 쑥 1다발과 마늘 20개를 주었다. 신이 말하길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하였다. 곰과 범은 쑥 1줌과 마늘 20개를 받아 먹고 3-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하였으나 범은 일광을 기하지 못하여 사람이 될 수 없었다. 웅녀가 저와 함께 혼인할 사람을 찾을 수 없자 늘 단수 아래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자 환웅이 자기의 모습을 변하여 웅녀와 결혼하였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조선을 창건한 단군에 대한 신화는 또한 고려시대의 제왕운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3세기 고려의 저명한 학자였던 이승효가 집필한 이 책은 단군의 출생에 관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왕운기에는 단수신이 단군의 아버지로 환인의 아들인 환웅의 손녀가 어머니로 돼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모두 천지의 두 성령이 맺어짐으로써 단군이 출생하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화가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문으로서 중세 조선의 문헌인 세종실록과 응제시주 및 기타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지리는 신화화를 둘러싼 모든 이설들을 크게 둘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고려 이전 자료에 근거한 단군 고기와 단군기 유형. 둘째, 고려시대의 내용이 보충 삽입된 유형으로 세종실록이 이에 속한다. 첫 번째 것은 단군이 조선을 1000년 동안 통치한 후 제위를 기자에게 물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것은 단군이 부여와 고구려 왕조를 창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에르샤 자릴가시노바는 이 신화를 통하여 우리는 고조선 주민들이 곰을 토템으로서 숭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이병도는 이 신화를 시베리아 및 극동지방 민족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곰 숭배 의식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근거로 볼 뿐만 아니라 소위 왕조 설화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세계 창조에 대한 신화적인 전설로부터 모든 고대사가 출발하긴 하나 지배왕조의 기원은 훨씬 더 신비한 설화를 그 바탕에 깔고 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따르자면 지배왕조를 창건한 선조들의 혈통은 마땅히 비범한 성격을 지녀야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왕조의 위엄이 더욱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단군 신화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이병도는 신화의 부동성, 복잡성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의 출신이 천신이라는 설과 천지 두 성령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설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견해로 볼 때 이처럼 군신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까닭은 여러 종족의 전설을 흡수한 후 장기간에 걸쳐 보완, 수정됐기 때문인 듯 싶다. 한편으로 복잡성은 여러 민족들, 곰을 숭배하는 일부 종족들과 이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로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 민족들의 도래는 곧 환웅천왕의 천기가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강화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곰 숭배가 고아시아족들 사이에서 매우 널리 행하여졌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흔히 거론되는 견해는 원시 고아시아족이 이주해온 알타이족에 의하여 흡수됨으로써 남반주와 한반도에 한민족이 발생하였다는 설이다. 그러나 단군 신화의 내용은 훨씬 더 광범위하여 민족 혼합의 영향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제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곧 천지창조라는 고대인의 개념도 담겨 있다. 단군 왕검이라는 칭호 자체에도 이미 신권과 왕권이 일치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즉, 단군이란 군주 혹은 성스러운 나무의 령을 의미하며 왕검은 통치자, 군주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단군은 환인, 환웅과 더불어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삼신이었다는 이설도 있다. 한편 최남선은 그에 져서 불합문화론을 통하여 단군이란 말은 한국어의 당굴과 음이 같으며 이 말은 하늘, 천령이란 뜻을 지닌 몽고의 텐그리와 의미상 매우 밀접하므로 단군이란 말은 천령을 상징하는 용어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당군이란 용어의 출처에 대하여 보다 타당한 설은 그 말과 대비되어 쓰이는 천군이란 용어다.